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과 중국 세계 양강이 관세, 재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상호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국가가 상호 보관 관세는 미국은 145%, 중국은 125%에 이릅니다. 오늘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세 전쟁의 파장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먼저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조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선 과정에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취임하자마자 부과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10% 관세를 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맞대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50% 관세를 강화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부과한 꼴이 됐고요. 중국도 그때마다 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대응 조치, 대응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125%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더 할 거냐? 그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더 이상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이 정도 관세면 무역을 고만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0%나 200%나 무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거 어떻게 내답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로 그 정말 치킨 게임을 방불케 하는 누가 먼저 전화를 걸고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제 이런 현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 두 나라만의 문제라면 괜찮은데 미중이라는 데가 전 세계 GDP에 미국은 24%, 중국은 19%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끝도 없는 전쟁을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 경제라는 거는 예전하고 달라져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급망이 전부 얽히고 설켜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군데가 문제가 돼서 거기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어쨌든 상호 관세는 90일간 다 유예를 했고 다만 중국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강한 조치를 하면서도 난 언제든지 중국과도 협상할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미국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반도체 등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선 빠졌지만 분목 관세는 또 적용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막 오락가락 행보냐 뭐냐 이게 정말 계획된 거냐 막 즉흥적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결정적인 거는 이제 중국만을 제외하고 중국을 제외하고 상호 관세를 90일을 유예를 했단 말이죠. 왜 유예를 했느냐. 이미 여러 보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요인이 60이고 마이너스 요인이 40이더라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관세를 하면 미국에 마이너스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90%가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10%가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90%의 좋은 요인이 나타나기 전에 10%의 부정적인 요인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이라든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이 먼저 지갑을 열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국채라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은행 간 금리를 결정하기도 하고 미국 국채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유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미국 국채가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연금이라든가 그 주택 모기지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호 관세는 유예하겠다라고 했고 네. 다만 이제 무역이라는 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품목별로 네.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부품 막 이런 데 대해서 이것도 유예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네. 아니다 그거는 품목 관세 네, 있다? 품목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무역법 232조를 발동을 해서 물론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 지켜보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이 시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정밀하거나 주도 면밀하지 않은 그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는 너무 다른 행태의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 그것도 막 이랬다 저랬다 또 그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네. 아까 국채 금리 급등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미국이 이렇게 강경 입장만을 그냥 완벽하게 밀고 나가기 어려운 요인들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증시도 그렇고 많은데 야 역시 트럼프의 급소가 이거 아니냐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 네, 네. 이게 트럼프의 급소 아니냐 관세 전쟁과 국채 금리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미국의 국채라는 것은 예.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그렇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네네. 그거는 미국이 그만큼 신뢰를 미국 경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미국은 뭐 세계 최강국이야.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예, 여러 경제. 군데서 와서 그 국채에 투자를 하고 국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연동이 돼서 네네.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 국채가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 금융이 흔들린다는 거와 직접 연계가 됩니다. 그럼 미국의 금융이 흔들리면 전 세계적인 금융 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달러 패권이라든가 뭐 네. 해상 군사력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제일 미국을 버팀목처럼 지켜주는 이 달러 패권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연금 생활자들의 연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뭐 주택을 30년 50년 모기지로 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예, 끔찍한 일이죠. 미국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지탱하는 예. 버팀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대로 계속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커지겠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인 이유가 사실은 감세를 시켜주고 재정 정책을 축소시켜주겠다고 한 건데 미국 아시다시피 내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지금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그 선거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민심이 너무 이반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의회에 그 소위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 이 상당히 복잡한 일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하는 말로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뒤로 좀 뺀 것 같습니다. 영어로 I'm generous. 자, 근데 이거 좀 음모설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국채금리 불안 배경에 중국의 투매가 있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직 투매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인 거죠.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투매가 아니고 일정 부분 국채 비율을 줄여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대목에 미국이 이렇게 불안한데 중국이 여기에 편승을 해서 국채를 투매하기는 굉장히 모험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네. 국채를 투매를 하면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도 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의 자산이 축소되는 겁니다. 네네. 예. 달러 자산이 축소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미국 쪽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중국의 자본의 해외 이탈이 굉장히 심한데 과연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세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아직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잡지 않은 가운데 네. 중국이 그거를 아직은 했을 리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래도 중국은 어쨌든 뭐 보복 관세하면서 나름 강하게 맞서고 있고요. 아울러서 일단 히토류 수출 중단 등 다른 보복 조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 중국이 좀 만지작거리는 카드들이 좀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채라든가 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 지금 공급량의 한 70% 네네. 정도를 중국이 하고 있는데 히토류도 원래 미국이 다 정제해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히토류라는 게 지금 최첨단 고급 과학 기술에 필요한 거거든요. 네. 사실 중국이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았었죠.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됐고 전 세계 경제가 과학기술 AI 쪽으로 또 이렇게 가면서 더 필요하게 됐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히토류가 원소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금속으로 만들려면 정제를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환경 공해 산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히토류라는 17가지 원소가 네. 물론 중국에 다 있고 다른 나라에는 뭐 일부 없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카드로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히토류 카드라는 게 이게 이제 수출 중단이라고 그랬는데 중단이 아니고 사실 수출 허가로 바뀐 겁니다. 네. 완전히 중단하면 중국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중국의 히토류 광산은 만약에 이거를 안 샀으면 네. 70%를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안 샀으면 중국 광산이 망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드다 중국이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세안 3국을 순방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베트남. 어제부터 시작해서 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뭐 사실 중국이 전통 우호 관계라고 그러니까 예. 중국 말을 들어야 되지만 베트남은 지금 상호 관세 내리자마자 베트남 당서기가 전화해서 예. 우리 제로 관세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군 만들기에 지금 나선 건데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이런 관세 폭탄 이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현상 유지 다자무역 수호자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예. 미국은 굉장히 조급하게 때리는 입장이 됐고 이게 중국만 때렸으면 괜찮은데 전 세계를 트럼프가 때렸잖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시간은 중국 편이다 그러는데 중국도 편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게 오래되면 중국 내부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중국은 애국주의를 조장하고 굴복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만 찝어서 저렇게 공격을 하니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트럼프
시진핑 시스템을 네. 지금 일단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본래 그런 거잖아요. 예, 밖에서 때리면 그렇습니다. 안이 네. 또 공고화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은 이 정책상 외교적 실책이 아니냐라는 게 외교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우군 만들기에 나섰다고 하셨는데 뭐 캄보디아야 뭐 본래 전통의 우방이니까 그런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우군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더더욱 공동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인데 뭐 편을 든다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 예. 그래도 미국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중국은 주로 자신들이 생산을 해서 파는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예. 어떻게든지 뭐 밀어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중국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도 저가 상품이지만 뭐 알리, 테무 막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소상공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예. 다만 중국은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 누군가 앞장서서 정상적인 무역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앞장설 테니 네. 나를 지원해 달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7월에 EU와도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중국과 한편이 돼서 미국에 대항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그거는 그래서 쉽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어렵죠. 중국이 생각하는 대로 그런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죠.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기자들 질문을 받았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맞서 싸우는 나라들이 좀 있잖아요. 뭐 네, 캐나다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우린 협상한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건 뭐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자, 뭐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처음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2021년에도 미중 간 관세 무역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 2018년에도 있었는데 네. 2018년하고 지금하고도 또 확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예 네. 그냥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2018년 1기 때도 그 네. 중국 때리기를 아주 심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주 타겟이고 중국을 주로 대상을 했고 1대1로 상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왔죠. 바이든은 의회 정치인입니다. 네. 50년간 의회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또 외교위원장이나 또 오바마 때 부통령을 하면서 소위 그 중국을 잘 상대해 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혼자 상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가치 동맹이라는 개념을 꺼내서 그렇죠. 예. 나와 같은 편. 그래서 이제 스크럼을 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급망 주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4가지 전략 물자를 공략을 한 거예요. 그게 네.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사실 바이오 산업도 있고요. 히토류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라와서 전 품목으로 확대했고 다시 1대1로 상대를 하고 네. 이 1대1로 상대를 하는 기준이 매우 자의적인 미국적 기준에 의해서 관세율로 매긴 건데 사실은 네. 그건 관세율이 아닙니다. 예. 그 뭐 한국이 50% 관세를 부과하니까 우리가 반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무역 역조율이죠. 사실 우리는 무역에 이걸 한국한테 이만큼 수입하고 우리는 이만큼 수출하는데 그걸 나눠보니까 50%다. 그러면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50% 관세 매긴 거 아니냐. 이 매우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이상한 계산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데다가 거기에다 또 뭘 집어넣냐 하면 비무역적 요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그 부가가치세는 국내적으로 쓰는 건데 그것도 관세에 해당하는 거다. 왜?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거기에 의해서 책정된 가격으로 수출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런 억지스러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90일간 뭐 거의 90개 나라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까? 또 다른 이상한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90개 나라와 협상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바로 다음에 하겠지만 미중 관세 전쟁의 결론도 역시 협상에 의해서 날 텐데 그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그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런 그 관세율을 가지고는 뭐 무역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합의의 명분을 찾는 게 그렇죠.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 하나는 예외적으로 하는데 여기 예외적인 것부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하자고 중국한테 먼저 SOS는 아니고 이렇게 콜을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그 관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재정 적자 축소라든가 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향이 잡히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봐야 되고요. 네네.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그 유해한 90개 나라와의 협상들이 90일간 이제 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네. 이 과정 중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중미 간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틱톡을 다시 75일 유예해 줬거든요. 미국한테 팔을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모멘텀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고 또는 지금 미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머스크와 미국 그 트럼프 이 소위 관료진들 간에 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지금 다리를 놓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 그런 것도 아니냐.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일단은 적어도 수개월은 이런 형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뭐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뭐 생각보다 짧게 네, 할 수도 있지만 아, 이게 금방 되겠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흐름 거예요. 자체는 지금 당장 누가 먼저 치킨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관심이 이 같은 미중 관세 정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타격을 가장 취약한가요? 어떤 점에? 예, 아무래도 우리는 대미 수출해야 그렇죠. 되고 직접적으로 지금 자동차 철강 관세 25% 맞았고 반도체도 엄청 수출하는데 반도체도 지금 품목별로 한다고 하니까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리고 한국의 대중 수출의 약 80%가 중간재고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미국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거는 통상 국가인 한국의 전체적인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가 사실은 이제 한국만 이런 상황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런 흐름 속에 있을 거고 특히 한국같이 미중에 대한 소위 그 일종의 의존도 이게 뭐 높은 나라일수록 더 많은 이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렇죠. 조선업이라든가 뭐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가 사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채산성 때문에 다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약간 안 맞는다 그래서 했던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나마 한국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중에서 특히 HBM 이런 부분들은 이게 세계적인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레버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계속 압박을 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런 협상 과정에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협상 얘기하셨는데 미국이 개별 국가와 상호 관세 협상 테이블 지금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내일 일본, 다음 주에 한국과 협상한다. 이렇게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밝혔어요. 네, 네. 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까요? 우리 협상하면. 그 우선 협상 사실 협상은 좀 뒤에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근데 이 베센트 장관은 일찍 할수록 좋다 그러는데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이런 지금 우선 협상 대상을 지명한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만만해서 그렇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우선 협상에는 꼭 무역 협상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안보? 당연히 안보를 둘러싼 방위 분담금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고 6월 3일 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이거가 진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사인까지 가능할지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로우키로 이 뭐 일종의 뭐 시간 끌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협상을 끌고 가는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계획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못해도 이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반도체 그다음에 뭐 LNG 개발 조선 이런 데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리더십이 네. 부재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가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은 방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협상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연관되는 얘기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 이 같은 미중 갈등 속에서 또 어떤 그 관세 전쟁의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무역 통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끌어가는 통상 국가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런 양상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통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치면서 재편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선별적으로 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쪽만 쳐다보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별적 대응, 실사구시적 대응, 우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고한 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예.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선별적 대응, 실사구시적 대응, 기본 원칙에 아주 충실한 대응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